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6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부터는요, 커마리그 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10회차 동안 기출문제 10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 필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강부터 8강까지는 문제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읽어보시고 문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찾기가 수월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독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영상으로 같이 저와 같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 본 거잖아요. 그리고 컴CBT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문제 1회차를 풀었으면 기출문제 1회를 풀고 제일 위에 있는 1회차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총 3번 기출문제를 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한 7회, 8회차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회차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문제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그 과목당 8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40점이 까락이거든요. 그래서 8문제 이상 맞추시고 두 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필기시험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마냥 그냥 문제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6, 7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엑셀 기초함수를 공부하고 왔다라고 하면 6, 7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3, 4문제는 보기가 4개라면 2개의 보기를 지울 수 있어요. 2개의 보기를 지울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남은 2개의 보기 중에 아리까리한 부분이지만 50% 확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3, 4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문제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에 해당하는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여러 번 나왔어. 근데 이 정답을 아예 외우고 있어.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3, 4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유형들을 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3, 4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문제가 3, 4문제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처음 보거나 내가 보기에서 25% 확률로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12문제씩 정도 맞추는 거는 반타작에 2개 더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이 되어지니까요.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1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이거는 렌더링에 관한 설명인데요. 렌더링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렌더링에 해당한 설명을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틀린 답이겠죠. 자, 모델링과 렌더링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화장을 한다는 생각으로 쌩얼일 때는요, 모델링인 거예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을 때. 그거는 모델링. 근데 렌더링은요, 풀 메이크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석고상 그렸잖아요. 아그리파 석고상을 그렸을 때 그 아그리파 자체는 모델링. 그런데 거기에 내가 색깔을 칠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명암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렌더링.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는 픽셀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띄워다가 다른 곳에 합성을 하려고 확대를 해보면요. 그게 픽셀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까끌까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이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싱은 이미지가 하나가 있으면 이게 흐릿하게 보이다가 차츰차츰 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터레이싱에 관한 설명이고 메조 틴트는 점묘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점 까만 점 찍어가지고
이거 그림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메조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픽 기법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용어가 써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렇게 용어와 설명이 같이 써져 있고 다음 중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면 되고 메조 틴트 모델링 했고요. 디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디더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하나의 색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최신형 컴퓨터라서 그래픽 카드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핫핑크를 딱 선택을 하면 그 핫핑크라는 색깔이 딱 지원이 됩니다.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발표를 하려고 파워포인트를 핫핑크로 작성을 해갔는데 학교 컴퓨터는 좀 안 좋은 컴퓨터라고 해보세요. 옛날 컴퓨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는 핫핑크가 지원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핫핑크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으니까 컴퓨터가 최대한 색깔들을 섞어서 비슷한 핑크색, 분홍색들을 만들어주는 게 디더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한된 색상을 이용하여 복잡한 색을 구현해내는 기법이라고 해서 색을 섞어서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핑이라고 하는 거는 전환 효과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가 두 개가 겹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핑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기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2번 렌더링을 선택하면 되고요. 2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중에 옳지 않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옳지 않은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답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세 개는요 꼭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보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주의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이거는요 우리가 JPEG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은 이 문제가 딱 처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건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물음표.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G, JPE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 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 답이고 JPG 표준은 확장자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파일 크기가 작아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도 JPG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고요.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4번이 틀린 정답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GIF 파일 아시나요? GIF 파일. 이거는 움찔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막 움직이는 사진. 그래서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가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JPEG와 GIF의 장점들만 모아서 PNG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놓으시면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했을 때 얘는 JPEG와 GIF의 장점들만 만들어서 PNG를 만들었는데 이게 더 우수하다고 나와?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4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밑에 설명을 읽어보세요.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거는 JPG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파일의 형식이고 압축 방법은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불리하며 나쁜 품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3번 문제는 아까 얘기한 6, 7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맞죠, 그쵸? 얘는 지울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바이러스 코드가 묻어 있으면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해서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이 맞는 답이고 3번이 틀린 답.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하여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컴퓨터를 기준으로요. 인터넷이 사용이 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IP 주소를 내가 네이버 에드2.com에 연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려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컴퓨터에서 내 IP에서요.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드2 서버에도 IP 주소가 있고 연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구역에서 여기 구역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짧은 신호를 찾아주는 게 라우터에 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IP 경로를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게 라우터의 역할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각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장비이다. 이거는 허브를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PC방 가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거기 카운터 옆에 보면 이렇게 렉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랜선들이 꼽혀 있는 얘네들을 허브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2번이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이건 게이트웨이. 각각의 컴퓨터마다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에드2 서버에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장비이다. 이거는 DNS 서버라고 합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이거는 도메인과 IP 주소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렇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IP 주소가 되는 거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잘생긴 이미남,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라우터에 관한 설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브와 용어와 설명이 같이 나와 있고, 틀린 것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리피터라고 하는 거는요, 리피트는 반복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를 리피터를 통해서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게 리피터. 브릿지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의 상호 접속하는 장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게 브릿지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이요.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해야 할 TCP IP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꼭 한 대씩의 컴퓨터 한 대마다 IP 주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요, IPv4라는 주소 체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마다 한 대씩 IP 주소가 필요하니까 주소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Pv6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말고요, 다른 설명으로 IPv4가 v6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요, 그건 틀린 답입니다. 왜? 우리는 IPv6가 더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v6가 v4보다는 항상 좋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IP 주소 나와 있고, 여기 IP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 있죠? IP 주소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여기 서브넷 접속 길이 여기 있죠? 서브넷 마스크 입력돼야 되고, DNS 서버 주소 들어가고요. 어댑터 주소가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그 인터넷 네트워크의 어댑터 주소는 따로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DNS, 기본 게이트웨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 또 틀린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어댑터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성 요소가 아닌 겁니다. 자, 6번 바로 넘어갈게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표시 이것들을 한번 지금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유명해요. C와 ESC를 누르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메뉴를 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웃긴 얘기지만 여하튼 얘는 맞고요. 그렇죠? Shift F10은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표시,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 실행, 엔터를 눌렀을 때 선택한 항목이 실행이 되는 거죠. Alt Enter를 누르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있죠. 속성 열어주는 단축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일을 선택을 하거나 폴더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상태에서 Alt Enter를 누르면요. 속성이 열리는 거예요. 윈도우 로고키 2는 익스플로어, 탐험하다 라고 해서 탐색기를 실행해주는 단축키예요. 요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눌러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6번의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 실행이 아니라 실행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항목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이 틀린 거고 Alt Enter는 뭐? 속성 열어주는 거. 내가 선택한 이 파일이나 폴더에 속성을 열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은 얘는요 단방향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디오 말고 우리 뭐 있나요? DMB 있죠. DMB도 마찬가지로 단방향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쏴주는 것만 우리는 계속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자, 반이중 통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나와라 오바라고 하면 저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저기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호를 듣고 또 버튼 딱 눌러서 나왔다 오바라고 하면 이쪽에서 받는. 이게 반이중 통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전이중 통신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통신. 양방향 통신은 이거는 양방향 쌍방향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양방향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죠. 8번이요. 다음 중 윈도우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요, 되게 문제가 좀 어렵죠, 그쵸?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이 뭐야? 이건데, 얘는요, 문제를 보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패치 버전, 알파 버전, 트라이얼 버전, 프리웨어라고 있는데, 프리웨어는요, 무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광고를 조금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쉐어웨어도 있잖아요. 쉐어웨어. 우리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이거는 뭐 일주일 7일 동안 써보고 구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쉐어웨어. 트라이얼 버전은요. 이것도 한번 쉐어웨어랑 비슷한 느낌이죠. 한번 써보고 내가 그림 그리는 어플을 깔았는데 거기에는 연필과 만년필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형광펜,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하려면 구독을 하거나 다시 구매를 해서 사용하세요. 이런 게 트라이얼 버전, 시도해 볼 수 있는 버전. 알파 버전, 패치 버전인데 윈도우즈 업데이트는요.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패치가 되면 원래 캐릭터 간에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그렇죠? 패치를 했을 때 다른 지도가 열리거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가 생기거나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속한 거는요. 패치 버전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라고 있어요. 알파 버전은요.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테스트하는 게 알파 버전. 그리고 내가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고 게임들을 다 만들고 출시하기 전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게 베타 버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패치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 설명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차세대 웹 표준으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 액티브X 없이도 웹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HTML 여기에 5가 붙어서요. 오디오와 비디오 다양하게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에요. HTML. 텍스트와 하이퍼링크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여기까지 하면요. HTML인데 HTML은 텍스트 형식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서들을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웹상에 표시해줘.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불러오거나 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HTML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5가 더해져서 여기에 나오는 비디오, 오디오까지 다 한꺼번에 웹상에서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HTML5라고 합니다. XML, VRML, JSP는요. 여기 밑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서버 측 웹 프로그래밍 언어, JSP, ASP, PHP, CGI. 여기에 다음 중 서버 측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다 P자가 들어가는데 그쵸? 여기에 내가 여기에 HTML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틀린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요.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옳은 거겠죠. 그쵸?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C 드라이브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내가 파일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같은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폴더에 드래그를 해서 딱 놓으면요. 같은 드라이브는 이동이 됩니다. 근데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D 드라이브에 드래그를 해서 딱 옮겨 놓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브가 틀리면요. 걔는 복사가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얘는 맞습니다.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어서 놓으면 복사가 된다. 그쵸? 다른 USB가 연결된 다른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에 옮겨 놓는 거니까 바탕화면에 옮겨 놓는 거니까 얘도 복사가 되겠죠. 그쵸?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복사가 된다. 자, 같은 드라이브는 이동이 된다고 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Alt 키를 누르는 게 아니죠. 같은 드라이브는 내가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 이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4번이 틀린 거고.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이동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동이 된다. 이렇게만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에어로 퀵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에어로 퀵는요. 내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탐색기를 열면 여기에 즐겨찾기로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놓으면 뭐 문서 폴더, 사진 폴더, 동영상 이런 부분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에어로 피크 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바탕화면의 슬라이드 쇼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이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시간당 구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는 거겠죠.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점프 목록.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슝 뜨잖아요. 여기에 같이 우리가 열었던 파일들이 먼저 올려져 있는 거. 이게 점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 수신자 측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거는요, 내가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는데 가로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못 가게. 이거는 가로막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가로막기.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도청 및 몰래 보는 행위. 이게 가로채기에 해당하는 설명. 그러니까 우리 왜 보이스피싱 당하면 앱을 설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금강원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금강원에 전화 거는 거를 얘네들이 가로채서 자기네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금강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로채기 하는 게 그 지금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가로채서 다른 걸로.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스마트폰을 액정이 깨져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어보는데 가로채서 자기네들이 전화 통화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가로채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전송된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변조하는 행위. 이거는 변조죠. 변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거는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유형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가로채기의 정답을 찾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출은요. 또 요렇게 다른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이 주어지고 용어를 찾는 문제의 유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스푸핑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가로채기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판에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을 접근성 센터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애가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음들이 장애에 해당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기능이네 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여 두 대의 모니터에 화면을 확장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볼게요. 2번, 3번, 4번 볼게요. 돋보기를 사용하여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하여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내가 시력이 나빠요. 그러면 확대해서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나레이터를 사용하여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설정할 수 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읽어주면 아 이거를 사용해 라고 클릭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키보드가 없어도 입력 가능한 화상 키보드를 표시할 수 있다. 손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화상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으로 이렇게 해서 뿅뿅뿅 누를 수 있겠죠. 그렇죠? 화상 모니터를 기준으로 입으로 막대기를 짚고 이렇게 뿅뿅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상 키보드도 장애가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번이 정답. 고대비 설정도 있네요. 고대비 설정. 자, 다음 중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 우리는 드라이브에 휴지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휴지통에 휴지가 쌓여 있으면요. 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 파일이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휴지통에 쓰레기를 다 버려버렸으니까. 그런데요. 휴지통 안에 이 파일은요. 복원은 할 수 있지만 휴지통 안에서 실행을 할 수 없어요.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원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주셔야겠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여 삭제한 경우. 그러면 휴지통에 뿅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복원할 수 있겠죠. 1번이 맞고요.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 키로 삭제한 경우. USB에는요, 휴지통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 네트워크 드라이브에도 휴지통이 없죠? 바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휴지통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0MB로 설정한 후 내 문서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한 경우. 이거는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을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파일을 딜리트한 경우. 그 경우도요, 바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HDMI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연결하고요. 컴퓨터와 모니터도 연결을 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HDMI라고 해서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은요.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뭐 다르게 꼬아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다음 중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캐시 메모리는요. CPU에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정답이 그대로네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캐시 메모리가 CPU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CPU의 가격이 캐시 메모리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양의 CPU지만 캐시 메모리가 있으면 더 비싸고요. 똑같은 사양의 CPU지만 캐시 메모리가 없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싼 CPU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이거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은요. 가상 메모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용량이 있고요. 용량이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4기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4기가의 공간이 있고 저장 공간은요. 여러분들 뭐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용량들이 있잖아요. 512GB 이렇게 용량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앱을 받아서 설치를 하거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여기 하드디스크나 용량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게임을요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을 하면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 8기가라고 하면 이 8기가 내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정말 빠르게 원래 속도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뭘 하다가 또 스마트폰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가겠죠.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또 다른 걸 실행을 해서 이렇게 또 돌아간다고 쳐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게임을 이제 또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메모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이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8기가가 차서 6기가만큼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만큼의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8기가의 메모리 용량을 오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프로세싱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는 속도가 제 속도가 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실행해서 이만큼의 메모리가 오버가 됐을 때 여기서는요 여기까지 왔다가 얘네들이 밑으로 빠지면서 얘네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꼭 누르고 있어서 안 쓰는 프로그램을 뿅뿅뿅 날리거나 모두 닫기를 딱 누르면 메모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싹 비워지고 내가 필요한 게임만 틀면 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게임은 메모리에서 돌려주지 말고 가상 메모리를 용량에서 이만큼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서 여기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상 메모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는 여기에 메모리,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니까 또 제대로 속도가 나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장치이다. 이건 연관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고 이 피롬의 일종으로 비발성 메모리다.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은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3, 4개의 문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거나 전혀 모르는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를 읽어봐도 뭐지?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자, 레이저 프린터, 충격식 프린터가 있고 비충격식 프린터가 있습니다. 비충격식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로 나눠져 있고 충격식 프린터는 밴드, 체인, 트레인, 드럼, 데미지, 도트, 매트릭스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읽어볼게요.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법이다. 비충격식이라 비교적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르다. 인쇄 방식에는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 등이 있다.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4번만 저는 지울 수 있겠네요. 1번, 2번, 3번 뭐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요. 그래서 충격식 프린트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충격식 프린트는 레이저 프린트가 아니니까 3번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를 보고 넘어가세요. 자, 비충격식이라 비교적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르다. 레이저 프린트 이래. 복사기 같은 원리를 이용하고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고요, 정답이. 18번이요. 노트북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기억은요. CPU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죠. 그렇죠? 니은은 그래픽 카드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고 얘는요. 디귿은요.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고 얘는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종류와 용량. 이것은요. 우리가 좀 흔히 컴퓨터를 내 컴퓨터를 갖고 있고 조금 사용해 보면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프로세스 종류 그리고 그래픽 카드 크기와 해상도에 해당하는 그래픽 카드가 어떤 걸 사용됐는지 그리고 메모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저장 장치가 어떤 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장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얘는요. 우리 아이언맨 생각하시면 되죠? 웨어러블 컴퓨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고 그리고 뭐 있나요?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나 그거 있죠? 그리고 또 구글 글라스 같은 거. 그거는 전부 다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마이크로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서버 컴퓨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웨어러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웹 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은 우리가 주소창을 쓸 때요. http URL을 불러줘라고 하면 http www.add2.com 이렇게 하잖아요. add2.com 이렇게. 그래서 http를 얘기하는 거예요. HTML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앞에 문제 나왔죠? HTML5. 요거는 그냥 텍스트 파일 형식의 하이퍼링크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서 우리는 동영상과 또 뭐라고 했나요? 동영상과 그 음악 파일들을 같이 섞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TTP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SMTP, POP3, MIME, IMIP, MAP 이렇게 나와 있는데 SMTP는요. 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내기 위한 거.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 POP3는요. 받기 위한 거예요. 샌딩은 샌드, 보내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MTP는 보내는 거. POP3는 받는 거. MIME는요.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MAP은 이메일의 해신과 전체 해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설명이 주어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들은 또 기출문제에 나오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 웹 문서 교환 프로토콜, FTP, WA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컴퓨터 일반입니다. 컴퓨터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계속 이어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라고 하면요. 워크시트는 이 전체를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워크시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면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워크시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Shift를 누르고 시트 2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위에 통합 문서 그룹이라는 이름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맞는 거고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 이거는요. 내가 시트 2를 선택을 하고 Shift F11을 누르면 시트 3까지 있었는데 시트 4가 왼쪽에 표시가 되네요. 그렇죠? Shift F11 이거 같은 경우에는 F10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다든지 Alt 키를 누른다든지 해서 틀린 답으로 나오기도 하겠죠.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실행 취소 명령을 클릭하여 되살릴 수 있다. 3번의 보기가요. 단골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워크시트는요. 내가 얘를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원할 수가 없어요. 워크시트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컨트롤 Z나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되살릴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얘가 정답이에요.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시트 이름을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고요. 한번 시트는요. 커먼 2급에서는요. 워크시트를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내용들이 입력이 돼 있을 때 내가 삭제하려고 하면요.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려면 누르시오라고 나오죠.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는요. 자, 원래요. 어떻게 돼 있냐면 셀 서식에 보면 워크시트는 원래 잠금이 돼 있습니다. 잠금이 돼 있어요. 잠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는 이 잠금이나 숨김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부분만 내가 셀 잠금을 해제를 했어요. 보호를 잠금 해제를 했어요.
확인.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만 잠금 해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요 부분만. 자, 여기에서요. 내가 시트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시트 보호를 해볼게요. 확인을 딱 누르면 나머지는요. 전부 다 잠금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에서 뭔가를 입력을 하려면 시트 보호가 됐다고 나오고 내가 여기에 선택한 잠금 해제한 이 부분은요.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건 맞죠, 그렇죠?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 아니죠? 해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금 시트 보호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2번이 정답. 2번이 정답. 시트 보호를 설정을 하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맞죠? 셀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맞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2번.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자, 23번은요.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의미로 오는 것은 우리 목표값 찾기 문제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셀 이 사네요. 평균이 얘네요. 그렇죠? 평균을 기준으로 나는요. 몇이 되고 싶대요? 36.67이 40이 되고 싶대요. 그렇죠? 그런데 뭘 바꿔서요? 비사세. 노트북의 판매량을 바꿔서 평균이 올라가려면 노트북이 더 많이 팔려야겠네요. 그렇죠? 36이 40이 되려면 그 얘기잖아요.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노트북 판매량이 40이 되려면 평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노트북 판매량을 40으로 변경했을 때 평균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평균이 40이 되고 싶은데 뭘 바꿔서? 노트북 판매량을 바꿔서. 그렇죠? 정답이 1번이고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얘는요. 0시, 1시, 01시, 02분 AM 그럼 새벽 1시 2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얘를 입력을 하려면 그냥 01.02로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13시 35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1시 35분 PM이 이렇게 붙기는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0과 4분의 1. 이게 분수로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입력을 하면 내가 0과 4분의 1이라고 하면 0.25로 숫자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1, 2, 3, 4로 입력을 하면 숫자 값으로 인식을 하지만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달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1월 30일은 문자로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30이나 1 짝대기 30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날짜로 입력, 숫자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내가 만일에 3 띄고 1, 4라고 하면 3.25로 표시하겠죠. 그렇죠? 분수로 표시해주는 부분이 2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문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25번이요. 자, 조건이 나왔네요. 그렇죠? 조건식은 저 문제 보지도 않았어요. 3번, 4번 지워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은 필요한 거는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문제에서 A 조건, B 조건 따져서 A 조건이 B 조건이 AND 느낌으로 연결돼서 OR 느낌으로 연결돼서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야? A 조건. 나이가 50 이상이야? B 조건. 그러니까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완전히 보너스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은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O와 혹은 또는 이라고 연결됐으면 2번을 선택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 이면서니까 우리는 1번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들 부분합의 삼총사 생각나나요? 부분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정렬, 그룹, 체크 해제. 그쵸? 부분합은요,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분 나누려고 하면 우리는 정렬이 먼저 필요하고, 그쵸? 정렬한 기준으로 천군 백군끼리 나눴어요. 그럼 천군끼리 백군끼리 나눠져 있으면 그룹을 해준다고 했죠? 그게 묶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렬을 하고 그룹을 해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를 한다고 했어요. 왜? 두 번, 세 번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전에 했던 계산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부분합을 실행을 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쵸? 윤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빼기랑 플러스가 있었고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빼기를 누르면 오므려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펼쳐지고 1을 누르면 한 가지만 보여주고 4를 누르면 나머지 항목들을 다 보여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쵸?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한다. 우리가 두 번 계산할 때 부분합을 한 번 계산을 하고요. 그쵸? 부분합을 또 눌러서 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용한 게 뭐야?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언체크 했잖아요. 그쵸? 그게 맞고 2번도 맞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을 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된다. 이것도 맞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합계를 구하고 두 번째 평균을 구했다고 하면요. 합계가 사라지고 평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4번이 틀렸네요. 그쵸?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 뭐예요? 그룹할 하기 전에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먼저 하고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린다. 자, 글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또 헷갈리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부분합의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7.5인데 샵.00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숫자를 표시를 할 때 샵이면요. 0으로 입력하면 0이 표시가 안 됩니다. 만일에 0.5라고 했을 때 얘는요. 샵 00이라고 하면 0.50으로 표시돼야 돼요. 그런데 샵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50이 맞겠죠. 44.398이라고 했는데 물음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물음표의 경우에 물음표만큼 셀에서 자릿수를 맞춤해 주는 거지 얘의 물음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0을 같이 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43.398로 표시돼야 되겠죠. 44.398로 표시돼야 되지 0이 앞에 있어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1220000인데 자, 샵, 샵샵샵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떻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0의 자리에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지워지는 거예요. 천 단위 구분 쉼표만큼 지워지고 만일에 여기에 쉼표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까지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겠죠. 상공상사 골뱅이로 이 문자열을 그대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기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상공상사 띄고 기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고 정답이 2번. 물음표는 자릿수를 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참조 영역들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데이터로 계산해 주는 게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합계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참조 영역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없고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 왼쪽면 체크 돼 있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네, 다른 찾아보기를 눌러서요.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 있는 참조 영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는 맞고요.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통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만 구하고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참조 영역에 여기 표를 참조 영역을 선택하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의 범위들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1월달, 2월달, 3월달이고 A, B, C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범위를 선택해서 첫 행과 왼쪽 열이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만 표시가 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셀을 기준으로 첫 행과 왼쪽 열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셀만 선택을 했을 때는요 4월달, 5월달, 6월달의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로 설명이 돼서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참조한 영역까지 내가 첫 행 왼쪽 열이라 선택을 하면 범위를 선택했을 때면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셀을 선택을 해서 모든 결과값을 다 보여줘 라고 하면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4월달, 5월달들도 같이 보여진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 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 함수로는 합계 계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여기 등이 있다. 3번도 맞죠.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 통합의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이거는 행 또는 열이 변경이 되면요. 값이 아예 틀려져 버리거나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내가 연결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한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다시 업데이트해서 불러오지 않는 경우에 얘는 그냥 그 결과값만 보여지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잘못됐고요. 29번. 다음 중 A, D, E를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했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값을 병정, 월화수목금토, 자축인묘 이것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 당기면 값들이 변하지만 가나다라 이것들은요 사용자 정의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로 당기면 가가 되지만 가 1이라고 쓰고 내가 땡기면 가 2, 가 3, 가 4 이렇게 들어가겠죠. 문자와 숫자가 합쳐지면요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연속된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는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시트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메모는요.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시트 끝에도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다.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체크하여 표시되면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눈금선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우리가 여기 그 테두리를 안 한 상태는요 표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에서 눈금선을 표시를 하면요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내가 선택한 부분의 인쇄 영역에 눈금선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을 체크해서 표시하면 된다. 이게 맞고요. 간단하게 인쇄 체크를 설정하면 설정된 글꼴색은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 색만 인쇄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다.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만 인쇄가 되는 겁니다.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색만 인쇄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다는 게 아니고, 인쇄 영역 범위를 지정을 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숨겨진 행은요, 무조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숨겨진 행과 열도 인쇄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숨겨진 행이나 열은 우리가 엑셀 문제를 풀 때요, 숨겨진 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눈금선에 체크하여 표시하면 셀 눈금선에 그대로 인쇄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요, 저장된 파일,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클립 아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맞죠?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너비와 높이가 아니고요. 높이만 증가하는 겁니다. 느리기는. 여기 보시면 느리기는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이렇게 높이만 바뀐 거예요. 높이만.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딱 정답을 알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 다른 부분이 아리까리하지만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쌓기는 원본 그림에 따라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 그쵸? 쌓기는 원본의 그림에 따라서 내가 그림들이 두 개 하나씩이야 라고 하면 이 부분이 틀려지겠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가 된다. 내가 선택을 해서 5배율에 맞추도록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20개의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높이만 증가되는 거,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2번이요. A4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A4셀에 메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3셀을 기준으로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배순용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당긴다고 해서요, 배순용이라는 값이 복사가 될지언정 이 메모가 사라지거나 바뀌지는 않아요. 틀렸고, A4셀을 기준으로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숨기기를 선택했다. 메모 숨기기를 선택하는 거는요, 이 메모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지만 보여지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A4셀을 선택을 하고 홈탭 편집 그룹에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선택했다. 3번이 정답이죠. 내가 모두 지우기를 선택을 하면요,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길수만 지우려면 내용 지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식 지우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굵게나 기울인 꼴이나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워주는 거고,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요, 이 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우기 때문에 메모도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네요. A4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눌렀다 라고 하는 거는요, 내용 지우기, 이길수만 지워지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고요. 아래 표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값과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수익 금액을 계산을 한대요. C5셀에 수식을 입력을 하고 나머지 셀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우려고 한다. C5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얘는요, 밑으로 당길 때, 옆으로 당길 때 어떻게 변하니?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데이터표 형식이 비슷하지만 데이터표는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칸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1.5% 얘는요, B5가 되고요. B5 곱하기 C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C4를 기준으로 이건 거예요. 내가 밑으로 당길 때는 2.3, 3.0, 5.0%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5를 기준으로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니까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 이거니까 얘는 밑으로 당길 때는 2.3, 3.0, 5.0으로 변해야 되니까 달러가 붙으면 안 되고요.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달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C4의 기준은요. 내가 옆으로 당길 때 500, 1000만 원, 3000원, 5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 빈칸이니까 옆으로는 변하되 밑으로는 변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니까 얘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이거는 혼합참조라고 했잖아요. 이 혼합참조의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면요. 달러가 붙어있는 게 안 변하고 달러가 없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구분하시면요. 1급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정답이 3번이었고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하상자의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를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을 하면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얘도 맞아요. 자, 내가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에 해당하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1이라고 저장을 하고 내가 컨트롤 C라고 했어요. 컨트롤 플러스 C, 컨트롤 C를 단축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Shift를 누르고 우리는 대문자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Shift가 앞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이 단축키는요. 매크로 창을 열어서요. 여기 편집 버튼이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으면 편집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 조합 문자는 0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거는요. 내가 매크로를 만들 때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C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카피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인데 컨트롤 C로 매크로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 C를 바꾸거나 이 매크로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엑셀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카피가 안 되고요. 이 매크로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아예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푸는 함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도 나와 있고 서치라는 함수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이고 F면 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써서 네 번째 글자들을 갖고 와서 M이야? 라고 했을 때 남여. 1번은 맞죠? 얘는 지울 수 있어요. 자, 인덱스는 A8, B9라는 셀을 넣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서요. 그쵸? 여기에 남녀라는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남녀에 해당하는 좌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고 여기서 내가 MF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 이거네요. 그쵸? MF, 미드 함수는 MF, FM이니까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서 찾을래? A8과 A9잖아요. 그러면 M이면 상대 위치 값이니까 1이고 F면 2고 라고 하니까 1,2라고 했으니까 남자일 때는요. M일 때는 내가 인덱스 2 선택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 2, 두 번째 남을 갖고 오고요. F일 때는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값을 갖고 오니까 여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얘도 제대로 된 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되게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되게 1급에 해당하는 함수인데 2급에 나온 것 같아요. 자, 3번은 보면 미드 함수 M과 F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M일 때 남이고 F일 때 여니까 정확한 값이니까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정확한 값을 찾아와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겠죠? 얘도 지울 수 있어요. 2번, 4번이 문제인데 4번은요. search라는 함수는 내가 찾은 문자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몇 번째 있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C2를 기준으로 찾아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값이에요. 그래서 M2와 C2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M2를 기준으로 내가 C2에서 M이 몇 번째 있니? F가 몇 번째 있니?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뭐 F, M으로 구분되지도 않았으니까 4번이 틀린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앞에 값이 오류라면 열로 표시를 하시오 이건데 지금 앞에 있는 값은요 조건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이상한 식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열로만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값들이 오류기 때문에 열로만 다 표시되는 게 4번 문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조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네요. 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눈으로 푸는 문제네요. 셀에서 사과나무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 이거는 우리더러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트와 트렁크와 라운드 다운의 의미를 알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인트라는 거는요. 앞에 있는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13.4라고 하면 소수점을 떨겨주고 13의 값을 갖고 오는 게 인트라는 함수고 트렁크라는 함수는요. 라운드 다운 함수랑 같은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렁크라는 함수는요. 내림 함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13.9라도 트렁크가 붙어 있거나 라운드 다운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4번은 띄워주고 인트와 라운드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트 함수는 여기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도 라운드 다운 트렁크라는 함수랑 똑같죠? 근데 라운드라는 함수는 내가 구할 이 값을 기준으로 5 이상이면 하나를 올려주니까 여기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3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물음이고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입력된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보세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나눠지죠? 이렇게 넓게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내가 정으로 A4 용지 사이즈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파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열 넓이를 이렇게 넓힌다고 하면요. 이 넓이가 바뀌겠죠. 그렇죠? 아까는 F부터 M까지라고 하면 I의 열의 넓이는 넓히면 얘가 지금 I, J, M까지가 아니라 J까지만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열 넓이. 행 높이도 마찬가지야. 행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22까지 내가 여기서 40, 64까지 돼 있는데 40의 행 높이를 이만큼 올렸어요. 그러면 45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보여지는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 선을 페이지의 선을 임의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내가 페이지를 설정했을 때 파선이 아니라 이렇게 실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페이지를 조정을 하면 실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서 그냥 A4 용지 사이즈로 보여줘 라고 하면 이 부분이 파선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 임의로 나눈 수동으로 나눈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누르시면 얘네들이 또 이 페이지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와 열 넓이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수동의 위치도 변경되는 거 맞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틀렸네요. 자동이 됐을 때 자동으로 내가 갖고 왔을 때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 2번이 정답이고요.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한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를 했죠. 그러면 이 선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맞는 거고요.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열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이것도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38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면 통합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매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컨텐츠 사용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이거는 이 표시가 아예 뜨지 않겠죠?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라고 하면 서명된 매크로만 표시가 되는 거고 모든 매크로 포함이면 아예 뜨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9번 문제요. 학점 B3, B10에 해당하는 학점을 기준으로 2, 3, 2, 7에 학점별 학생 수만큼 A면 클로바가 표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명이니까 한 명. B는 4명, D는 없고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repeat라는 함수를 쓰겠네요. 그렇죠? repeat라는 함수. 이거는 내가 선택한 문자열을 기준으로 개수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개수만큼 이 부분이 생기는데 문자열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2번, 4번은 지우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count if라는 함수가 나왔고 눈으로 푸는 함수 문제예요. count if는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범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3번. 눈으로 우리가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요. 어렵지 않게 또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자, 이 부분은요. 1번, 2번, 3번, 4번이 그려져 있고 남녀에 해당하는 20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큰 거는 합계에 해당하는 86, 82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계열 옵션의 계열 겹치기. 여기 남녀의 계열이 있는데 겹치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맞고 세로 값축의 축서식은 주눈금선과 보조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고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여 차트를 작성하였다. 여기 있는 부분은 빠져있죠? 4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내가 MSG를 쳐서 한 50%, 60% 알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컴퓨터 일반을 봤는데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20%, 30%도 안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 위에 있는 요점 있죠? 요점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커말 1급보다는 커말 2급의 필기가 수박으로 치면 수박의 겉핥기거든요. 그래서 수박의 모양을 보는 게 커말 2급의 필기라고 하면 커말 1급은 수박을 쪼개서 안에 있는 빨간색, 검정색 씨, 흰색, 테두리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커말 1급이고요. 커말 2급은 그냥 수박의 겉모양을 보는 그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조금 한 반 정도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요. 지금 푸는 방법대로 기출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컴CBT로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3번 문제를 보고 기출 문제를 한 3회차 정도만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게 3회차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 건 3회차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3회차까지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그 4회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4회차부터는 스스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1회차 문제를 봤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2회차, 3회차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